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한 소식을 전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남북 국경을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 거라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 분리를 위한 단계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이슈택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소식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예, 그러니까요. 사실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6.25 남침, 3년 1개월 후에 맺어진 정전협정. 예. 이제 적대 교전국 쌍방 사령관 간에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71년째가 됐지만 아직은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교전국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간에는 1970년대 초부터 당국 간 회담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 2000년에는 6.15 공동선언. 그 이후에 남북 간에 이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남과 북의 합의였고 이게 같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김정은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적대 관계와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이제 남북 관계는 동족도 아니고 동질도 아니고 제1의 적이고 주적이다. 두 국가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통일도 지워버리겠다. 이걸 헌법에 반영해라. 그런 지시가 내린 지 이제 10개월 만에 지난번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개정됐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철도도로를 끊어낸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그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헌법 개정은 지난 10월 초 7일, 8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다가 열흘이 지난 오늘에서야 공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좀 뒤늦게 공개를 한 건 북한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선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선대 에서 늘 통일을 앞세웠고 민족을 그렇죠. 앞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한미동맹을 비판할 때마다 북한이 내놓은 게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민족 공조를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아니 민족 공조를 안 하고 왜 외세와의 공조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헌법에는 이 통일을 향한 김일성, 김정일, 다시 말하면 선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우고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선대의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행동이고 통일부가 말한 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 그리고 북한 정권과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조국 해방, 통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 심지어 노동당 간부들조차도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총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개정을 했지만 이걸 바로 공개하지 못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영토 조항을 반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해상 국경선도 반영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 왔어요. 그리고 급기야 2013년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전협정 일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보도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부 국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북 국경이 어디냐? 그 남북 국경이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상에서. 그럼 정전협정을 다시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이미 뱉어놓은 것을 네. 다시 뒤집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행태가 되는 것이고 해상 국경선을 과연 어디다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1999년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경비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북한이 뭘 내놨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국제법적 합리적인 논거가 있는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즉각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슬쩍 이 철도도로 이 연결 차단 이것을 합리화한 이게 진짜 합법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합법적이라고 하는 논거를 얘기하면서 슬쩍 이 개정 사실을 집어넣은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언급해주신 도로 폭파 같은 경우도 이 사진 같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할까 관심이었는데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우리 합참이 공개를 했었던 그 뭐 구도랑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 네. 북한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 각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노동신문 일면에 보도한 사진이 석 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두 장은 북한 측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면은 우리 쪽에서 찍은 영상을 캡처해서 보도한 것이 이게 이제 동해선 쪽입니다. 예. 동해선 쪽이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런 사진은 북쪽에서 찍으면 저런 사진을 찍을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구도가 다를 텐데. 구도가 전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진이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찍긴 찍었는데 그걸 내놓기에는 사진이 너무 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측에서 찍은 사진을 캡처해서 저렇게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요, 뭐 우리는 무단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그건 무단 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철도 도로도 마음대로 폭파하고 끊어내고 또 2020년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죠. 우리 자산이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쪽 자산들 모두 다 지금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도용 뭐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한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와 연결된 철길과 도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이다. 심각한 안보 환경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책임을 또 남측에 돌리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 조치다, 합법적 조치다 그러는데 이 필연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끊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국제사회도 잘 알 겁니다. 그동안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했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김씨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죠. 6.25 전쟁 기습 남침부터 시작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우리 국방백서에는 3,000건이 넘는 도발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도발을 했고 우리 국민이 가까이서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0년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뺏어간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요. 예.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목함지뢰 도발도 있었고 이 수많은 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북한 정권이 감히 어디 뭐 안보 환경을 대한민국이 고조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키고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2011년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 빠뜨린 그 책임을 모면하고 이 전쟁 분위기에서 이렇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위대한 강국으로 세운 지도자가 정말 최고의 지도자다. 그러니 좀 어려워도 참아라. 이 모든 책임은 남인 저 대한민국 괴뢰들
뭐 쓰레기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으로 전가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워낙 어려우니까 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드라마, 대한민국의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하는 걸 아예 못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문화교양보장법, 평양어보호법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남쪽 문화에 접근하면 처벌하고 공개 처형하고 이런 식으로 왜? 남측과 차단해야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남쪽으로 전가시켜서 자기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핵무력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무인교 소동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임 전가가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에도 있어요. 네. 도발자들의 만루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언급하신 2010년의 연평도 포격 그 도발을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북방 한계선 수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류의 도발들을 북한이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좀 불안도 조금 생깁니다. 물론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을 수 있겠죠. 예. 북한이. 그런데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도 말이죠. 이게 우리 측이 도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연례적으로 해병 부대들이 이 남쪽으로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걸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자기들의 이 조치, 남북 관계를 차단하고 적대 국가를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 선전 공세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10년에 특대형 도발을 한 북한,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 이런 도발을 다시 한다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응징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과 우리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시 국지 도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우리 합참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국지 도발에도 한미가 같이 대응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미군, 주한미군 자산도 그 도발을 응징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북한이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군인에게 상처나 위해를 주는 도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이 어딥니까?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도로를 차단한 그 명령을 누가 내리느냐?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총참모부가 수행한 거예요. 북한 체제는요. 북한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조선 당의 군대인데 그 당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이 철도도로를 끊어낸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휘 세력이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런 도발을 하면 김정은에게 응징해 갈 겁니다. 그걸 우리 군과 당국이 명확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이렇게 서해에서 하고 싶어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13일자부터 발표하는 담화나 성명에서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역시 선대 흔적을 지우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게 이제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발표를 했고 지금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이거든요. 13년 전입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이니까 올해로 꼭 40살입니다. 그러면 13년 전에 권력을 물려받을 때 나이가 27살이에요. 예. 그리고 그 2년 전에 이제 세자, 북한에서는 뭐 김씨 세습 정권이니까 김정은이 세자로 책봉이 되고 김정은이가 세자가 됐던 그 시기에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이도 어리죠.
그다음에 권위도 없죠. 경험도 부족하죠. 그런 김정은이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되니까 결국 선대의 그 카리스마, 선대의 업적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초지에 보면은 할아버지 모양으로 말도 하고 네. 걸음걸이도 할아버지의 밀짚 모자도 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이제 금년에 4.15 태양절이라는 말 쓰지 마. 그리고 그 태양에 본인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이제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됐습니다.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 지우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지우고, 그러니까 주체도 지운단 말이죠. 주체 연호가 김일성 태어난 1912년이 주체 1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그 생년을 따져서 주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지워버리고 김정은이 이젠 확고하게 본인 중심의 지배 체제를 확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은 이제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면서도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체가 자꾸 앞에 붙으면 그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떼어버리고 뭔가 정상 국가의 모습. 엊그저께 보면은 그 회의도 국방과 무슨 안전에 관한 협의회. 저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생전 없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협의회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좀 그거 따라 배우게 해야 되겠다. 부러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체를 떼어낸 것도 나름 이제 김정은 중심의 그런 정권과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또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러시아의 북한의 인력을 지원한 것이 뭐 확인됐다. 이거 사실상 참전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그랬고요. 정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첩보가 있고 정보가 있거든요. 첩보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보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기술 정보, 인간 정보, 예.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미 북한의 기술 인력, 군인들까지 뭐 구체적으로 10,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보도에 나온 걸 보면 그중에 3,000명이 러시아 특수작전 부대의 부랴트 특전대대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장에 이미 장교들이 투입이 됐다. 그중에 6명이 최근에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군 이미 투입된 북한군 18명이 탈영을 했고 러시아군이 이 수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얼버무리고 있어요.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북한은 북한의 특성을 보면 만약에 그 사실 무근 같으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쌍말을 해가면서 뭔가 반발했을 텐데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푸틴의 방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죠. 소위 김정은은 동맹조약이라고 4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확실한 동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흔들릴 수 없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푸틴이 자기에게 큰 빚을 지게 만들려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되면 혈맹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력을 송출해서 달러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무기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상당히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배치된 그 인력들이 이제 아마 전장에서 어떤 건설 기술이라든지 또는 무기와 관련된 그런 지원을 위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전장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는데 뭐 그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건 인력이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국가가 참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로서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에서 이 무기나 장비를 지원을 하지만 인력이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다른 나라의 병력이 참전하는 이 어떤 근거, 명분을 주는 그런 어떤 그 패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조약의 내용에 전쟁 시 상호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뭐 그러면 북한군이 앞으로 참전을 하는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이게 불거져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조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침략을 당해서 전쟁이 됐을 경우 그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이어져 왔는데 금년 여름부터 우크라이나가 그 쿠르스크 지역을 들어가서 일부를 점령했어요. 그럼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조약에 의해서 김정은이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그 조약에 근거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사실 이 시점에 그 러시아는 하원에다가 비준 절차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북한은 뭐 사실 김정은이 비준하면 끝이니까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하면 그냥 비준이 되는 거니까 북한에서는 비준이 됐고 비준된 그 조약에 따라서 병력을 보낼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더 요구하면 지금 10,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력이 추가 파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